여러분, 지금 안경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안경 쓴 사람 한 명쯤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안경을 고를 때 구찌나 젠틀몬스터 같은 멋진 안경테 브랜드에 집중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 눈을 대신해주는 그 투명한 날, 즉 렌즈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안경 렌즈 시장에는 세계 1위 프랑스의 거물 에실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렌즈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공룡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까다로운 프랑스의 거물이 한국의 이름도 생소한 어느 무역회사와 20년 넘게 끈끈한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삼형무역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 보따리상 같지만 사실 이 회사는 대한민국 안경렌즈 시장의 판도를 바꾼 숨은 지배자입니다. 심지어 본업보다 앉아서 버는 돈이 더 많아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워렌 버핏형 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세계 1위 기업의 파트너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회사를 현금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오늘은 삼형무역이라는 회사의 안경을 닦고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의 안경은 모두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무거워서 콧등을 짓누르고 조금만 활동적이어도 땀에 밀려 내려오기 일쑤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위험성이었습니다.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났고 날카로운 파편은 언제든지 사용자의 눈을 앗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플라스틱 렌즈입니다. 플라스틱 렌즈는 유리보다 가벼웠고 강도가 강해 쉽게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불편함을 끝낸 건 역설적이게도 인류 비극인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당시 전투기의 압유리와 연료관은 가벼우면서도 절대 깨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미국 PPG사의 자회사 콜롬비아 서던 케미컬 연구팀은 프로젝트명 콜롬비아 레진에 착수합니다. 1940년 5월 39번째 실험에서 마침내 기적의 액체 알릴디글리콜 카보네이트 ADC가 탄생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CR39라고 불렀습니다.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던 이 투명한 방패는 전쟁이 끝난 후 인류의 실력을 책임지는 렌즈로 진화하며 미국과 유럽의 안경 문화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미 1950년대부터 이 가벼운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70년대 말까지도 여전히 무겁고 위험한 유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과는 무려 20년의 시차가 존재했던 셈입니다. 1980년대 초 드디어 한국에도 CR39가 상륙합니다. 유리보다 절반이나 가볍고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이 소재는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특히 안경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유리는 가공하기 까다롭고 조립하다 깨지면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했지만 플라스틱은 가공이 쉽고 파손 걱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선택을 받은 플라스틱 렌즈는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플라스틱 렌즈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두께였습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쓰면 렌즈가 너무 두꺼워서 아무리 세련된 안경테를 골라도 스타일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더 얇고 선명한 렌즈는 없을까? 전 세계 화학사가 이 난제에 매달렸을 때 일본 미쓰이 화학이 5년의 집요한 연구 끝에 기적의 공식을 찾아냅니다. 1987년 얇으면서도 선명하고 강철처럼 단단한 MR6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축 렌즈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원료 수입 유통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던 삼형무역은 이 지점에서 인생 최대의 도박을 겁니다. 남의 물건을 떼다 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1988년 12월 16일 삼형무역은 자회사 케미글라스를 설립합니다. 유통사에서 제조사로 판을 바꾼 이 대담한 결정은 대한민국 안경렌즈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삼형무역의 이 도박은 그야말로 시대의 파도를 정면으로 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렌즈뿐만 아니라 안경산업 전체가 거대한 폭발기에 진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경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72년만 해도 고작 200만 개에 불과하던 안경 케이스 생산량이 불과 5년 만인 1977년 2300만 개로 무려 10배 이상 폭발했습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안경테 시장 점유율 2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렌즈를 만드는 삼형무역의 자회사 케미글라스도 함께 입상했습니다. 1993년 국내 증시에 화려하게 상장한 케미글라스는 90년대 후반 이미 시장 점유율 약 30%를 상회하며 연간 1,500만 매 이상의 렌즈를 찍어내는 독보적인 체급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1위라는 타이틀 뒤에는 선명한 한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시장인 누진 다초점 렌즈 기술은 여전히 유럽의 벽이 높았고 글로벌 브랜드 파워는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계의 시장 거물 에실로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당시 에실로는 중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중저가 안경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가 제품은 프랑스 몬트에서 만들면 됐지만 대량으로 소비되는 중저가 제품은 단가를 맞출 최강의 생산 기지가 절실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최고급품은 아니더라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중고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공식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에실로에게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였습니다. 2002년 두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대한민국 안경 역사상 가장 기묘한 동맹이 맺어집니다. 합작사의 형태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양사가 50대 50 지분으로 에실로 코리아라는 합작사를 세우고 삼형무역의 노다지였던 케미글라스를 그 종속회사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껍데기는 한국 회사였지만 심장은 글로벌 공룡의 시스템으로 이식된 순간이었습니다.
동맹의 화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02년 원가를 극한으로 줄이기 위해 중국의 대규모 생산법인을 설립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갈 가성비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애슐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삼영의 제조 노하우가 결합하자 이들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시장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이 동맹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 8월 삼영무역은 돌연 케미글라스의 자진상폐를 단행합니다. 알짜배기 수익을 내던 회사를 증시에서 스스로 퇴장시킨 것이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애슐러와 수익을 나누는 밀월 관계를 굳이 시장에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케미글라스는 베일에 쌓인 현금 인출기가 되었습니다. 삼영무역의 이 대담한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애슐러와 손을 잡고 제주사로 변치한 지 불과 10년. 케미글라스와 중국 법인은 애슐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저가 시장의 가성비와 애슐러의 기술력이 만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슐러라는 저인의 어깨 위에서 현금을 목사하던 삼영무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안경렌즈 시장의 마지막 퍼즐까지 맞추길 원했습니다. 2013년 애슐러 코리아는 국내 2위 업체 대명광학을 인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당시 국내의 점유율을 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케미글라스 22.7%와 애슐러 코리아 14.5%를 통해 시장의 37% 이상을 장악한 1위 연합이 2위인 대명광학 22%마저 집어삼키려 한 것이죠. 만약 이 인수가 성사된다면 애슐러의 연합의 점유율은 단숨에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안경렌즈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자가 사라지는 명실상부한 절대 제국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대미문의 인수가 가져올 파장을 정밀하게 분석했고 2014년 3월 기업 결합 불원화는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국내 렌즈 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바로 2위 업체 대명광학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명광학은 끊임없는 가격 경쟁으로 시장의 거품을 뺐고 고가의 다초점 렌즈 시장에서도 해외 브랜드의 가격 인하 압박을 가했던 유일한 맥이었습니다. 만약 대명과학이 애슐러의 품에 들어간다면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 시장 모두에서 가격 경쟁력이 소멸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국내 렌즈 생산업체는 2004년 17개에서 6개로 급감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업체들조차 수출 전문이거나 규모 면에서 애슐러 연합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애슐러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상품군을 장악하며 끼어 팔기 등 남용 행위를 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인 대명광학이 글로벌 공룡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략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비록 삼영과 애슐러의 제국 확장은 여기서 멈췄지만 이 사건은 삼영무역이 가진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슐러가 공정위의 제동으로 대명광학 인수를 포기했을 때 시장은 한숨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 시카고 기반의 사모펀드 윈드포인트 파트너스가 세운 퍼포먼스 옵틱스가 대명광학을 1,335억 원에 전격 인수한 것입니다. 퍼포먼스 옵틱스는 이미 2014년 미국 중견 렌즈 기업 비전이즈를 인수한 상태였고 대명과학까지 품으며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애슐러의 독점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2위 토종 기업도 해외 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017년은 안경업계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습니다. 1월 세계 렌즈 1위 애슐러와 세계 안경테 1위 룩소티카가 합병하며 자산가치 60조 원대의 거인 애슐러 룩소티카가 탄생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일본의 호야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해 8월 호야는 대명광학의 모회사인 퍼포먼스 옵틱스를 약 5,300억에 인수하며 단숨에 애슐러를 위협하는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은 애슐러 삼영연합과 호야 대명연합의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승부의 추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호야는 2019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고 애슐러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대리점의 할인 판매를 막은 불공정 거래가 촉발되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신뢰도는 급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2002년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안경렌즈 시장은 애슐러 룩소티카라는 거대한 제국과 그 파트너 삼영무역이 지배하는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호야가 대명광학을 앞세워 도전했지만 불공정 거래와 수익성 악화라는 자폭에 가까운 악재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죠. 사실은 애슐러의 무혈 입성이 시작된 셈입니다.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호야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안경렌즈 시장의 왕자는 더욱 공고해진 애슐러 삼영연합의 동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경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도구를 통해 삼영무역이라는 기업이 설계한 거대한 투명 제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안경테라는 화려한 겉모습에 열광할 때 그들은 렌즈라는 대체 불가능한 본질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기술 격차에 좌절할 때 그들은 적이었던 글로벌 공룡을 성장의 파트너로 길들이는 노련함을 보여줬고 그리고 시장이 과열될 때 스스로 쌍창 폐지하며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 뒤 현금이 마르지 않는 운둔형 왕국을 완성했습니다. 시장의 가격 폭주를 막아주던 마지막 보루, 대명광학의 상실을 안경원들이 아쉬워하는 사이 일본의 거인 호야가 적자 늪에서 흔들리는 지금도 삼영무역이 세운 성벽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를 넘어
시장의 표준과 공급망의 심장을 장악한 전략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을 잠시 벗어보시겠습니까? 렌즈는 투명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강한 기업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과연 누구의 렌즈를 통해 그려지고 있습니까? 투명한 지배자, 삼형무역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